네,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칼끝이 롯데의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만 MB의 그림자,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걸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정훈 차장과 함께 최근에 나온 얘기,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경작 사장이죠. 네.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죠? 네, 지금 검찰 수사가 롯데를 네. 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B 정부 시절과의 유착 관계가 이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계속 한 사람이 중간에 고리처럼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장경작, 당시 그 롯데 사장인데요. 네. 어떻게 된 것인지를 좀 알겠습니다. 일단 관계는요. 두 사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장경작 씨는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입니다. 2005년 시점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워낙 제2롯데월드는 오랜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네. 그 2005년 2월에 뭐 이제 이명박 당시 시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제2롯데월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직후에 그 롯데그룹이 장경작 씨를 롯데호텔의 대표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요, 이제 삼성 출신이고 신세계 시절부터 이제 그 호텔, 조선호텔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호텔 전문 경영인은 맞는 것 같은데 롯데 호텔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제2롯데월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직후네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연 같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기업들은 굉장히 플렉서블한 분위기잖아요. 네. 자기네가 필요하면 사람도 고용하고 네. 해고도 하고 하는데 그때 목적이 있었으니까 네. 순수 롯데 출신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목적을 이룬 거죠. 자, 이정훈 편집위원 좀 목이 좀 메셨는데 물도 한 잔 좀 드시고요. 좀 여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동기인데 동지상고 야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덕수상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입시 과정이나 성장 과정을 겪었다는 것 때문에 공통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이 가까웠던 것으로 여겨지네요. 네, 근데 이제 이 관계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뭔가 이런 비슷한 게 계속되니까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인데, 네. 이제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008년에는 이제 이명박 그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서 네. 제2롯데월드를 긍정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 놓고는 이제 또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롯데그룹이 장경작 씨를 이번에는 호텔과 면세점과 롯데월드를 모두 총괄하는 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2008년 2월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시점이니까 새로 갓 취임한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창에게 총괄사장으로 승진의 기회를 준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롯데그룹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의중에 맞춰서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의중을 실제로 그룹에서 움직여줄 사람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이럴 때는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롯데에서 이제 현직 대통령, 그리고 이제 2005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MB도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라는 믿음이 있었을 시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 당시는 서울시장 네. 시절입니다. 서울시장이 결국 어떻게 보면 건축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뭐 사장으로 선임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이게 꼭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대기업들의 사실은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 즉 친한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관례는 항상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승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연결고리해서 만약에 검은 거래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단죄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아직까지 장경작 씨와 그 이명박 대통령과는 어떤 커넥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고 있으나 어찌됐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롯데월드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니까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또 대통령으로 취임하니까 다시 총괄사장으로 승진하고 글쎄요, 이런 우연을 통해서 어떤 롯데가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에서 두 번의 영전이 있었는데 2010년이니까 대통령 MB정부 3년차 때인데 그때는 현대아산 사장으로 가네요. 이때만 해도 이제 남북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할 때라 현대그룹이 아산을 통해서도 손실이 좀 나기 시작할 때잖아요. 좀 대통령과의 인연 이런 게 좀 필요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 아산 사장으로 이제 일할 때 이휘호 여사와 함께 김정의 조문을 같이 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저 장면에 보면은 현정은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장경작 사장이
바로 주변에 있는 모습 보이네요. 네, 그렇죠. 당시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MB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는 그런 물밑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런 흐름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또 그 MB와의 관계는요. 2014년 이후에 청계재단 감사를 맡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데요. 네. 청계재단은 그 이전 대통령이 사재 330억 원을 털어서 만든 장학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 대학 때 시작됐다가 결국 대통령 시절에 영전을 거쳐 결국 대통령 퇴임 이후에까지 이제 재단에 관여할 정도로 사적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뭐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뭐 연락이 지금 닿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도 없기는 합니다만 네. 이 정도면 뭔가 그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많이 의지하고 또 이렇게 수행하고 그랬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롯데호텔 31층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명박 정부 시절 특히 초기에도 그런데 롯데호텔에서 조찬 모임이나 행사가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네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소공동에 있는 서울 롯데호텔 31층 모습입니다. 예, 32층 로얄 스위트룸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저기서 연물을 많이 봤다는 거죠. 청와대 비서 어떤 인선이라든지 네. 내각의 조각 작업들을 참모들과 함께 저 로얄 스위트룸에서 머무르면서 당선인 시절에 중요한 업무를 봤다는 것인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롯데호텔의 오랜 단골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는 사실입니다. 네. 서울시장 때부터 오래전부터 롯데호텔 그 소공동 본점에 있는 사우나하고 헬스클럽의 단골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롯데호텔이 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저 소공동에 있는 호텔의 32층 로얄 스위트룸을 본인의 어떤 집무실처럼 당선인 시절에 사용했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수위 시절에는 조각도 해야 되고 청와대 수석진도 짜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정부에서 누구를 쓸까 이런 이유 때문에 비밀리에 사람을 만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은 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삼청동에 가면요 청와대 앞 국무총리 관저 앞에 인수위가 마련됐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꼭 호텔에 좀 보안이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까? 저런 호텔 같은 데가 오히려 정보기관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과거에 왜 MB 정부 때 인도네시아 외교관들 왔을 때 총리가 왔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데 네. 이 이명박 대통령이 롯데호텔을 이용한다는 거는 5년 전, 6년 전 네. 기사 다 썼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다 알려졌었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다 허가를 해준 것도 정부 차원에서 허가가 안 났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랑 너무 가깝다고 굉장히 의심들을 많이 했는데 네. 답답한 거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기대했던 게 바로 들어서면서 아마 이거를 국회 청문회로 하지 않겠나. 네. 그걸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래야만 제2롯데월드가 지어지지 않으면서 활주로 하나를 못 쓰게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봤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3년을 지나고 나서 어떤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거군요. 공사는 다 끝나버렸고. 네. 그래서 이 뒤늦게 뒷북을 올리는데 지금 네. 바깥에 도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검찰이 방산비리 수사를 해가지고 정부 네. 지지대를 올리려고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네.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기소한 네. 것들은 거의 무죄가 나오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방향을 틀어서 방산비리 수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거를 하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보실 거는 우리나라 이 정치계가 기업계의 합으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네. 저는 저걸 신의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신의 손이요. 네, 신 회장, 저 부자 회장들이 네. 파워가 대통령을 움직이는 거죠. 신의 네. 한수, 신의 손이 작용을 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롯데호텔에서 그런 집무실을 만듭니까? 그런 네. 어떤 확신에 의해서 이걸 공사는 지지한다고 할 수 있어도 정부 간에서 분명히 타협이 안 되는 걸 지시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거는 네. 신의 손이 작용한 건데 기업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사장으로 고용했다 해고도 하고 자유롭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윤리가 없는 조직이거든요. 네.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조직이고 정치의 기본은 안보고 그다음에 경제인데 그걸 뒤바꾼 거는 MB가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저거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한번 청문회를 열어서 돈을 주고 받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국고를 네.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네. 기업을 통해서 저 사건은 뭔가 하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제로금리로 왔습니다. 근데 2005년도, 6년도에는 일본이 제로금리였어요. 네. 롯데가 일본이 기업이 있으니까 거의 제로금리에 돈을 빌리면 당시에 우리가 5 내지 7%의 금리였거든요. 네. 그러면 저걸 짓는다는 걸 해서 싸게 지으면서 돈놀이 장사도 할 수 있죠. 그런 네. 의도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로금리가 되면서 저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을 겁니다. 롯데 네.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했던 건데 저런 것들이 허가되도록 한다는 거는 정치권이 상당히 문제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정권의 뭐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제 실력자와의 사적 인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자의 발탁에도 주요 원인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진세 사장도 최경환 부총리와 인연이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권의 그 롯데가 등용한 인물은 소진세 사장입니다. 이 대외 협력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1977년에 입사를 해서 유통업계에서만 40년간 근무를 했는데 네. 이분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두 사람은 대구고 동문이고요. 1955년생, 나이가 같습니다. 네. 대구고 출신의 정치인이나 네. 아니면은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그룹을 모임을 하는 이 대구 아너스 클럽의 2명 다 회원입니다. 네. 자, 이건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졸업한 그 연배도 비슷해서 최경환 부총리와 가까울 것 같다라는 추정이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뭐 우리 둘이 친하다 그런 말 아직 직접 들은 얘기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소진세 실장은 현재 미국에 출장 중인 신동빈 회장을 수행할 정도로 바짝 있는 최측근 인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3년 그 롯데 유통 쪽에서 편의점 갑질 문제가 도드라지면서 이 잠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는데요. 2014년부터 다시 이 대외 협력 단장을 맡으면서 신동민 회장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네. 그 국제 스키 연맹 총회에도 함께 참석을 했고요. 북미 출장을 다 동행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도 원래 일정이 있었거든요. 15일에도 일정이 있었는데 14일 갑자기 귀국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현대 신동민 회장이 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나서는 일본으로 옮겨가서 그 주주총회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사정이 뭐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소 잔장이 국내에 네. 가서 일단 불을 끄고 있으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를 방문한 신동빈 회장의 모습입니다. 해외에서 경영 활동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화학기업과 함께 합작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곳에 각 언론사의 뉴욕 특파원들이 가서 신동빈 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신의 지금 검찰 수사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심의를 기저드리고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한 연기가 아니고 연말 전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약속한 국민하고의 약속한 사항이니까 꼭 산정하겠습니다. 지중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롯데홀딩스의 지정이 언제인지 아직 결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꼭 끝난 후에 꼭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이 검찰의 수사는 신동민 회장 소환 없이는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신동민 회장이 자신의 생각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롯데 호텔 123층이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연찮게도 그동안 고층 빌딩을 지었던 도시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천루의 저주라고 해서요. 네. 높은 건물을 짓고 난 후에는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진다 이런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 이 두바이에 있는 이 건물은요. 네. 2004년 착공 당시에는 두바이 경제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네. 오일머니도 쏟아졌었는데 2010년 이 완공될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터져서 투자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1933년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도 비슷한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대공황이 시작이 된 건데요. 그리고 1970년대에 보면은 뉴욕 네. 그 세계 무역센터나 아니면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타워 이런 건물들도요.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거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갑자기 발생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제2롯데월드 역시요. 이 인허가 문제부터 논란이 많았었고요. 착공 이후에는 근로자가 추락해서 사망하거나 또 수족관이나 영화관이 갑자기 사용이 제한되거나 또 그룹 경영권 문제까지 겹치면서요. 이 고층 건물의 저주에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만 올 연말이면 완공됩니다. 555m입니다. 123층 높이인데요. 자, 롯데가 여하이 현재 그 검찰 수사
그 결과를 수용하고 승복한 후에 다시 한번 숨통을 튀어 대오약하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철로의 저주라고 하는 거는 네. 누가 만든 말인가 하면 1999년도에 도이체방크에서 주식 분석하는 앤드루 로런스라는 사람이 아, 독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네, 네, 이걸 쭉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되더라 해서 나온 건데요. 네. 지금 제가 저 롯데를 그때 취재를 할 때 롯데 임원들이 뭐를 고민했는지 이게 참 문제인데 네. 그 사람들이 저걸 짓고 나면은 분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모기가 있을 때 모기다리 굉장히 가늘죠. 네. 이걸 뻥 튀겨서 코끼리만큼 키우면은 네. 모기다리가 굵어질까요? 안 굵어질까요? 코끼리는 덩치가 큰데 다리가 굵죠, 상대적으로.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모기를 뻥 튀긴다. 그건 제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하면 체적이 커지면요. 네. 처음 가느다란 것도 3제곱으로 커져야 됩니다. 네. 따라서 모기를 코끼리만큼 키우면 모기다리가 아니고 코끼리 다리에 근접한 모양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10층짜리 건물을 지게 되면은 내부 돌격을 요만큼만 해도 되는 거를 네. 100층을 지으면 3제곱으로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내부 공간이 줄어들어서 분양할 면적이 줄어들어요. 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 분양 면적은 많지 않다. 그렇죠. 뼈대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롯데 직원들이 그 당시 얘기한 건데 위에서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왜 건물에 쓰는 걸 제일 옥상에 올려놓고 물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거의 500 몇 미터, 600 몇 미터인데 거기서 물을 떨어뜨리면 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네. 1층에서는요 수도관 틀면은요 다 터집니다. 네. 나이아가라 폭포가 500m 됩니까? 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거를 중간중간에 꺾어줘서 에너지를 굉장히 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100층짜리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요 같은 네. 무게라도 10층짜리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엘리베이터 자체 무게는 똑같아도 끌어올리는 줄의 길이가 10m에서 100m로 늘어나면 훨씬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매우 많아서 저게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그때 롯데에서 임원들이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 강남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삼성전자 건물인데 네. 거기 임대료보다 비싸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네. 근데 자기네는 가격을 낮출 자신이 없다라는 문제고 네. 그다음에 옆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건 처음엔 보면 멋있다가요. 네. 나중에는 911테러 생각하면은 이거 분양 안 되겠구나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저게 결국은 회장의 의지 때문에 갔다. 이게 지금 롯데에서는 가장 큰 내부적인 모순입니다. 네. 일단 555m입니다. 123층입니다. 현재 공사 완료돼 가고 있고 안전에 대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심동규 회장이 내가 직접 그 한 층을 사서 실제 거주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심동규 회장의 손길이 많이 닿아 있는 건물인데 어쨌건 높은 건물의 완공을 앞두고 롯데 신동규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좀 맞고 있습니다. 자, 롯데에 관련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개해보겠습니다.